네, 명나라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자, 원나라 말기에 막 반란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은 한족이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해서 나라까지 세우게 된 사람인데, 주원장이 이제 황제가 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명태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다스렸던 시대의 연호가 홍무예요. 그래서 홍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태조라 하기도 하고 홍무제라고도 한다. 이 사람이 금릉, 지금의 잘 아는 난징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이에요. 남쪽에 있는 난징을 수도로 명나라를 건국한 게 136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당시 고려죠, 고려. 조선이 건국된 거는 1392년이라서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명이 베이징, 원나라의 수도가 베이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을 차지했다는 거는 원나라를 접수했다. 그래서 남아있던 원의 세력이 북쪽으로 도망을 가서 우리가 이걸 북원이라고 한다. 기황후 등장했던 시기,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 결과 보시면 중국 본토로 이제 다시 한족의 국가가 다시 중국을 지배하게 되죠. 그죠? 이때 이제 주원장은 자신의 권력 강화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신하를 우리가 제상이라고 하잖아요. 정승제상. 이 제상제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보시면 홍무제는 제상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고 지방, 향촌 세력까지 꽉 잡아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갑제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갑제 오른쪽에 설명이 있어요. 자, 작은 글씨로 보시면 110호. 여기서 호라는 거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 110개의 집이죠. 110개의 집안, 110개의 가정을 일리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향촌을 구성하는 기본인데 여기에 보면 잘 사는 10개의 집을 이장호라고 부르고 나머지 100개의 집을 갑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집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향촌이 하나 있으면 1, 2가 기본인데 이 1, 2에 들어가는 집은 110개의 집이 들어간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10개의 잘 사는 집을 우리가 이장호라고 한다. 이장호. 그리고 나머지 100개의 가구를 갑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앞머리를 따는 거죠. 앞머리를 따서 이갑제라고 합니다. 이갑제. 글씨도 엉망인데 그림도 엉망이라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갑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직접 하는 거예요. 농민이 이 10개의 이장호가 중심이 돼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홍무제, 이갑제. 지방을 장악하는 거죠. 향촌 사회를 장악하는 거. 자,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걷어야 하고 군대도 징집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땅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누구한테 세금을 거둘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바로 토지조사입니다. 토지조사 그리고 호적대장.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하고 호적대장, 집에 있는 사람의 수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세금을 걷고 여기 보시면 세금을 걷는데 이용을 했다. 또 보시면 한족의 전통. 왜냐 원나라 때 한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시당했던 억압당하고 전통이 이제 숨죽여 있던 것들을 다시 되살려야겠죠. 그래서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과거제와 학교 교육을 중시합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의 과거제는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끔 학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도 유교의 가르침을 이제 강조해요. 근데 백성들이 모두 다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개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서 6개의 유교 가르침에서 6유라요. 6개의 유교적 가르침. 이 6개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다 뻔히 아는 거. 효도해라, 뭐 어른을 공경해라, 이웃하고 싸우지 마, 화목해라, 뭐 교육해라, 공부시켜라, 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그냥 다 뻔한 유교적인 다 알만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강조한 게 6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나온 게 여기까지가 지금 누구예요? 여기까지가 주원장 홍무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영락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영락제거든요. 영락제 중요해요, 여러분.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 원나라 수도가 베이징이었잖아요. 밑에 잠깐만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처음에 홍무제가 즉 주원장이 나라를 세울 때는 여기 난징이 수도였잖아요. 난징 여기. 그런데 이제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옮긴 배경에는 영락제는 사실은 왕이 될 만한 황제가 될 만한 위치가 아니었는데 자신의 조카를 밀고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땅에서 이제 저항이 적은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땅을 계속 넓히고 전쟁을 자꾸 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죠? 나를 인정해줘 이런 마음에서 보시면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했대요. 뭐 똑같네요. 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몽골을 공격하고 베트남도 정복을 했대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정화의 함대. 정화. 원래 성은 이제 정씨가 아니고 마씨였는데 영락제가 굉장히 아꼈어요. 아끼는 환관이에요. 환관. 그래서 정이라는 성을 이제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함대를 이끌고 해외로 나가요. 아시아, 뭐 인도, 뭐 동남아,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국력을 과시하고 여러 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습니다. 조공이라는 뜻은 사실은 조회한다, 조회 참례라 해서 조회에 참여한다의 조자. 그래서 아침 조자를 써요. 그리고 공은 선물, 이렇게 바친다, 예물 할 때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중국의 질서 아래에 넣어 놓는 거죠. 중국이 제일 세고 그 안에 중국이 만들어 온 질서 아래 여러 다른 나라들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게 안 되네. 다른 나라들을 이제 조공국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합니다. 이게 이제 영락제 때 이야기인데 영락제가 사망하고 정화도 사망하면서 이제 바깥 해외로 나가는 것은 끝나게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명중기 이후 관료들의 권력 다툼, 이게 항상 문제죠. 내부 분열, 외적의 침입으로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임진왜란. 여러분 한국사 할 때 이제 자주 배우죠. 중요하게 배워요. 조선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군대 파견하는 건 진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엄청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정부는 부족한 돈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환관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각 지방 가서 돈을 막 뜯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민들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죠. 결국에는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1644년이에요. 17세기. 그러면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의 그 다음 있는 나라라 해서 후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거고 나중에 명청, 다음 시간에 청나라 배우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봐볼까요? 아까 여기 보면 어린 도책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이게 물고기 비늘 같다 해가지고 어린 물고기 비늘 같다 해가지고 토지대장인데 어린 도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공 뜻도 남아있네요. 여기 조공.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교적인 형식이에요. 외교 형식. 한국사 할 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 이야기가 잠깐 나왔네요. 그죠? 정화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영락제는 자기의 정통성에 항상 이제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린이라는 게 되게 상서로운 동물이라 해가지고 태평성대에 등장한다 이렇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땅에는 기린이 없었죠. 그런데 정화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영락제가 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갔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쭉 가볼게요. 정화는 사실 나갔다가 항해를 나갔다가 이제 병 걸려서 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대 사회. 우리가 송 이후부터 계속 이제 경제적으로 있어서 특히 농업의 발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말이 있네요. 명대에는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당연히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처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모작이죠. 이모작. 이모작이라는 거는 땅은 같은데
여기에다가 뭐 쌀을 키워서 한번 거두어 들었다가 이걸 다 거둔 다음에는 다시 이 땅에 다른 작물을 키우는 거죠. 다른 작물을 키워서 또 거두어 들인다. 2번 농사 짓는다 해서 이모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농업의 발달이 당연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작물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고추, 담배,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공업, 이제 아예 공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보시면 면으로 직물 짜는 거, 견으로 짜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도자기 공장 이런 것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명청대의 도자기 굉장히 유명해요. 아름답고. 자,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상인, 큰 상인 집단이 성장을 해서 심지어 막 이런 상인 집단들이 다른 먼 지역에다가 자기들의 회관이라 해서 분점 같은 것들 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명대를 사회를 주도했던 게 신사층이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송나라를 끌어갔던 지배계층들, 좀 지식인들 계층들 뭐라 했죠? 송원? 아이고 틀렸네. 송원? 뭐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사대부라 했죠? 사대부. 네, 지금 나오는 명 그리고 청나라까지 이어지거든요. 명나라, 청나라는 신사층이랍니다. 신사층. 신사층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 자, 왼쪽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네요. 신사는 학생 또는 과거를 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 관직을 했다가 물러난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명청 시대에 이제 특히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끝까지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앙 관리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시험이라도 좀 밑에 있는 단계의 시험이라도 합격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신사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주 나오고 신사층. 이런 사람들은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향촌에 지방에 남아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썼다. 지방에 굉장히 큰 입김을 작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성리학 배웠죠? 남송 이후에 등장했던 성리학. 성리학이 이 당시 오면 그냥 너무 어렵기만 하고 특별히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개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등장한 게 바로 특별히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성리학을 비판하고 올바른 지식, 즉 좋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지식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합니다. 양명학이라는 거는 왕양명이 이제 주장을 해서 양명학이라 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네가 알고 있는 바른 지식과 행동하는 거를 일치시켜라, 똑같이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지행합일이라 그래요. 써두세요, 여러분. 지행합일. 지, 알고 있다, 안다, 행동한다. 이것은 합쳐서 한 개다 이거죠. 지행합일. 알면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양명학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계속해서 서민 이야기는 이미 나왔죠. 송나라 이후에. 그죠? 계속해서 서민들은 그 지위가 올라가서 서민 문화는 계속 활발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이 말 또 나오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이런 소설들이 지금 와서 다시 재탄생돼서 문화 컨텐츠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일단 계속 가볼게요. 자, 명나라의 대외 교류. 여기서 보시면 사적, 개인적인 해상 무역을 제한합니다. 왜? 아까 조공 무역한다 그랬잖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여기서 보시면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기 밑줄 한번 가볼게요. 해금이라는 것은 바다에 나가는 거를 허락 없이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겠죠. 잘. 국가가 중심이 돼서 조공 정책,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교류할 때는 조공 체제 안에 들어와서 무역을 하기를 원하지, 개인이 해서 개인의 힘을 키우는 건 원치 않았어요. 특히 이제 명나라 초기에는 원나라 세력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다 세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본 쪽, 그러니까 외구라고 하는 일본 쪽에 있는 해적들도 상당히 이제 무리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바다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을, 해상 무역하는 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명나라 상인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무역을 허용하고 서양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한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서양 상인들과 함께 유럽의 선교사들, 그리스도교 믿어라 이렇게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교 외에도 서양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을 중국에 소개하게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마테오 리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도 나와요. 마테오 리치 그리스도교를 소개하였고 고려 만국전도 옆에 보시면 지도입니다. 지도.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만든 세계 지도이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있고 중국도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준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이거냐. 이거는 유럽 상인들이 중국의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무엇으로 지불했다고요? 그렇죠? 은으로 지불합니다. 은 너무 중요해. 이 당시에 이제 중국 도자기도 그렇지만 중국 비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유럽 상인들이 와서 중국의 물품을 사가요.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제를 이 당시에 뭐 신용카드로 하는 건 아니고 은으로 했겠죠. 은. 이러면서 결국에는 중국에 엄청 많은 은이 생기게 되죠. 그 결과 명대에 은이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여러 세금도 은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잡다한 세금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화해요. 두 가지로 그냥 퉁치는 거죠. 그냥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내라 한 게 바로 1조 편법이거든요.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단순하게 그냥 두 가지로 내. 그 두 가지가 바로 토지세, 토지에 붙는 세금, 그리고 인두세, 사람 머리에 붙는 세금이죠. 원래 더 많은 세금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붙여서 그냥 내라. 그 한쪽이 바로 토지세와 인두세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세금의 그 부담은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은으로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이 들어오는 루트가 대부분 밑에 보시면 자, 아메리카 우리가 아는 미국 있는 거기 아메리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은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포토시 여기도 은광이고 아카풀코 여기도 은광이에요. 여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쪽이죠. 아메리카에서 은광이 개발이 돼서 여기에서 은도 많이 들어오는데 또 은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일본 보이시죠? 이와미도 은광인데 여기 이와미 은광이 아주 은이 엄청났는데 처음에 일본에서 은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은을 재련하는 기술이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선에서 이걸 잘 만드는 기술, 은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기술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즘으로 따지면 좀 산업 스파이 약간 그런 개념이죠. 나중에 조선 정부가 그걸 알고 굉장히 이제 화가 나게 되죠. 여튼간에 그것 때문에 이와미 여기서 등장하는 은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쭉 가볼게요. 본문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아메리카에서 은광이 개발돼서 막대한 은이 생산이 됐다고 해. 은이 생산이 됐고 일본에서도 새로운 은광, 즉 이와미 은광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됩니다. 자, 중국의 비단 도자기 인기 엄청 많았다고요. 그리고 결제 대금은 은으로 지불했고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굉장히 은이 많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세계 은이 중국으로 대거 들어온 이유를 써보자. 답이 다 위에 있죠, 여러분? 답 어딨어? 여기 있죠?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의 물품을 사람들이 원하는데 결제할 때 은으로 했기 때문이다. 맞죠? 자, 그리고 은이 많이 들어왔다. 중국의 조세제도, 조세는 세금 걷는 거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는 본문으로 가면 되겠죠? 위로 갈게요, 여러분. 짠.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답을 뭘로 할까? 여기 한번 지우고. 짠. 왜 안 되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명대은이 널리.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은으로 결제를 하게 돼요. 사실 은이 많다 보니까 서로서로 은이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세금도 은으로 내게 했고 여러 세금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두 개로 한 편으로 이렇게 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한쪽 편으로 몰아붙여서 토지세하고 인두세만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낼 때 은으로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2번 답이 되겠네요. 요거 답은 어디 갔어?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명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